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의 진행을 맡은 김대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여건, 세계 경제의 판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금리를 내려오면서 긴축 완화 정책을 폈던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과 긴축 강화로 돌아선 데 이어서요. 또 떨어지던 국제 유가도 급격히 오르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까지 생겨서 그야말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런 만큼 경제 주체들, 각 가게나 기업 또 개인 투자하는 분들도 새로운 여건에 맞추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는 이 시장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숙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십니다. 이 시장을 분석,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이고 또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이만한 전문가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진단 분석을 떠나서 시장을 아예 움직이시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이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큰 게 금리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리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지난 3월 달부터 금리 인상 쪽으로 대선회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미국 연준 FOMC의 금리 인상,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리에 앞서서 먼저 저는 저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너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작은 의견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 3월 달에 FOMC가 물론 지나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제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 2018년도 12월이었는데요. 그때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시기가 이제 이번 3월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이다,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되게 강하게 인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면에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 좀 볼 건 뭐냐면 3월에 FOMC를 그 자체로 바라본다기보다는 그 FOMC가 있기 전에 어떤 걸 시장이 알고 싶어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부터 터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물론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인류의 비극이 되지만 각 나라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주판을 퉁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경제를 과연 연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였는데, 실제 연준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유럽 경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게 공급망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간단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때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고용지표도 비슷한 맥락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그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3월 달에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이 고용지표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시장이 예상보다 살짝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둘러보았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타격, 물론 이게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건 이번 FOMC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연준의 어떤 인식, 요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만 해도 결국에는 연준은 두 개의 목표지 않습니까? 성장과 물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성장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물가의 안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작년의 상황이 뭐냐면 성장은 고점을 찍고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가는 마구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성장을 바라보면 금리를 조금 더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줘야 되고, 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동시에 올리고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연준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옵션은, 지난해에는
파월 의장도 그 말을 한 거죠.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거야라고 해가지고 이쪽에다 괄호를 칩니다. 그래서 물가를 이렇게 지워버린 거죠. 그럼 성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바라보면서 양적 완화를 이어갔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그 스탠스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성장은 지금 어느 정도 잘 버티는 것처럼 탄탄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3월 달에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성장은 굉장히 탄탄하니까 웬만한 긴축에도 버틸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성장에다 괄호를 치고 물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FOMC 3월 달에는 확실하게 물가 쪽에다 방점을 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금리 인상을 갖다가 결국엔 빅샷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히려 FOMC 이후에 보다 크게 회자가 되는데 2000년도 5월 16일 날 FOMC 이후에는 0.5% 금리 인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0.5% 인상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회자가 되니까 과연 연준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0.5% 인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살짝 열어주면서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표현이 있죠.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데 이게 언제쯤 도입이 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단 5월이나 6월 중 상반기 중에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에서 큰 틀에서 봤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 그 두 번째는 성장과 물가 중에 연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얘기, 그 외에 기술적인 얘기들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FOMC가 있은 다음에 3주가 지나면 여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의사록 마이뉴츠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의사록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연준 위원들끼리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 더 팔로우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못했던 금리 인상까지 올해 같이 하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이른바 빅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잘 안 했던 거 네. 한지 상당히 오래됐죠. 0.50% 네네네. 올렸던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0.25도 금리 인상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보다도 0.25에서 0.50으로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격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0.50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네. 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올까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평균 속도 단속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 단속 구간을 보면은 저는 5km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km로 가야 된다. 이 평균으로. 그러면 미리 조금씩 속도를 낮춰놓으면 좋은데 앞쪽에서 너무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야 기분이 좋아지는 이상한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빠르게 간 거죠. 120, 130 이렇게 빠르게 갔다가 1km를 남기고 나니까 내비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미리 줄여놨으면 확 밟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500m 남은 겁니다. 그러면 속도는 많이 오버가 돼 있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도를 확 줄여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연준의 오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파월 의장도 작년에 했었던 자신들의 행동이 실수라는 점을 사실 명시적으로 의회에서 인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 시각에 따라 다르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틀렸다라는 걸 본인들도 밝히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FOMC에서 험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님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겸손하고 님불이라는 거는 민첩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험불 앤 님불입니다. 그럼 연준이 작년에는 물가는 저절로 내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다소 오만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중장기 전망을 확신을 갖고 얘기하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걸 계속해서 보죠. 지금은 여태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험불한 것 같고요. 조금 클리어해지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빠르게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성장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80년대 폴 볼커가 있었던 것처럼 금리를 마구잡이로 끌어올리게 되면 성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이럴 때 험불 앤 님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죠. 약간씩 시장의 간을 본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한번 올려볼게요라고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시장이 잘 버텨주는 것 같으면 그때는 금리를 쫙 따라오면서 금리를 올리고 시장이 또 버텨주는 것 같으면 2번 인상할게. 요거에도 큰 충격을 안 받을 것 같으면 3번.
4번. 지금 현재는 8번, 9번 인상하는 것까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노리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의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스케일이 재고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재고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그 숫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빠르게 따라붙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0.5%를 따라붙는 케이스도 대표적인 거죠. 워낙에 물가가 높으니까. 그렇다고 앞뒤 안 보고 막 올릴 수는 없으니까 간을 보고 0.5%를 소화하는 것 같으니까 올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소화하는 것 같으니까 올린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0.5% 인상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연준은 판단하겠죠. 그러면은 빅샷에 대해서 부담 없이 달려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도 그 0.5%를 실제로 한번 맞이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저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한두 차례의 0.5%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올려보고서 견뎌내면은 더 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시장이 0.5%를 받아들인 다음에 후 하고 버텼는데 또 때린다고? 이런 기대감이 새롭게 생겨나게 됐었을 때 이럴 땐 시장이 조금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준의 그 내막 또 앞으로의 전략 이런 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준 입장을 좀 변호하자면 연준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겠는가 그렇게 그 배팅을 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하지 못한 경제 외적인 변수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은 현재 유럽이 좀 타격을 볼 거지만 세계 경제는 그렇게 큰 충격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준의 판단도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개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핵을 쓴다든지 화학 무기를 쓴다든지 또 전쟁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통화정책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터져서 경기에 좀 불안 요인도 있다. 그렇다면 뭐 이를테면 물류 공급이 끊어진다든지 러시아에 물건을 못 파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물가도 못 잡고 또 이 경기도 죽는 이런 것을 이제 흔히 경제학에서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탄탄하게 버티는 요인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준은 계속해서 달라붙을 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전쟁이 정말 장기화되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리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제 결국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이 물가를 잡으려면 수요를 끝도 없이 줄여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성장이 쪼그라드는 거를 결국엔 미국 정부도 미국 중앙은행도 결코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장기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분명히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전쟁의 장기화가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겠죠. 물가를 워낙에 높게 만들 테니까.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만약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장 자체도 만약 쪼그라들게 된다면 그럴 때에는 높아져 버린 물가가 성장을 쪼그라들이면서 오히려 물가는 높은데 수요가 없으면 높아진 물가가 버티질 못하고 주저앉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로는 전쟁이 장기화됐을 땐 단기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좀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은가. 요거 이제 시차를 두면서 좀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이제 그리고 박사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전쟁이 그렇게 장기화될 걸 결코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연준 자체에서도 이게 결국에는 성장보다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성장은 빠르게 주저하는데 물가가 너무 느리게 내려왔었을 때 이때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건영 부장의 그 평소 뭐 강연이나 방송을
굉장히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겠던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들어보고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 오 부장님께서 미국의 국채 금리에서 장단기 역전 현상이 네. 일어났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도 더 높아졌다. 거꾸로 얘기하면 장기 금리가 떨어졌다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불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아, 예, 예. 이 대목 관련해 스태그플레이션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네. 좀 이제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불황을 설명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액면 그대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불황이 옵니다라고 이게 명제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요인으로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얼굴이 어떻게 되면은 뭐 되게 몸이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다 할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학 박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단기 금리 같은 게 역전이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를 따라가는 단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랐고 이로 인해 이 단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하고 성장을 반영하는 장기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 금리 같은 경우보다 단기 금리가 더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물가와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 연준의 스탠스가 더 높다는 얘기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물 경제가 받아낼 수 있는 레벨보다 더 센 긴축을 할 거야라는 걸 채권 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립금리보다 더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적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보다 높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 주체들한테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조달 비용이 조달이라는 게 단기 금리고 운용비 그러니까 결국엔 대출해 주는 게 이제 대출 금리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단기 금리, 조달 금리가 대출해 주는 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높은 금리의 은행은 돈을 빌려가지고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곳이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긴축하는 걸 맞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시중은행들, 특히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대출이 줄어드는 양방향 긴축을 한꺼번에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시차를 두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이게 실물 경제의 둔화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전쟁의 이슈도 있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이게 성장을 짓누르게 되니까 성장이 짓눌러지고 물가가 높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하신 게 현실화되는 거고 조금만 더 이어가지고 앞에 있는 것하고 연결하면 다만 시차를 두고는 오히려 이게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전쟁 장기화라는 게 실물 경기에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의 문제를 갖고 우리나라하고 함께 네. 좀 얘기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미국은 미국 인상보다도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했죠, 벌써. 그렇습니다. 세 차례 했습니다. 네, 세 차례 했는데 지금 오히려 물가 잡는 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네네. 자,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4%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제 작년에 8월, 11월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제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연준처럼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었다면 여태까지 이제야 한 번 올린 상태였다면 제 생각엔 그 숫자가 보다 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 눌러놨어야지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걸 제어했다는 면에서는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 중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평가할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더 선제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적어도 연준보다는 많이 선제적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게 물가가 적어도 더 치고 올라가는 미국처럼 칠자 보거나 이러지는 않을 정도의 기여는 했다라고 첫 번째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뒤늦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미국에서 단기 2년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미국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기준 금리를 2.5% 가까이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에서 지금 1.25%인데요. 원래는 2%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릴까? 이제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2%까지 기준금리를 지금부터 세 차례를 더 올리더라도 만약 미국 금리가 2.5%에 가 있으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박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이창용 그 총재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제 간단하게 기자 인터뷰를 할 때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졌을 때는 환율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 통화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이 지금 수준 혹은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고공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용인하더라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차를 두고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니까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올해 초만 해도 1.5에서 1.75% 정도까지 올리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올해 초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슬그머니 1.75에서 2로 올라가 있고요. 최근에는 물론 시장에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2에서 2.5%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한국은행도 지금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저렇게 빠르다면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세간에서 직접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네. 올 하반기 아니면 올해 우리나라 환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전망 좀 해주셨으면. 네,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디펜던시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어느 국가가 먼저 흔들리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YCC라고 해가지고요. 장기 금리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0.25% 위로 장기 금리가 못 올라오게 막아놨는데 미국 장기 금리는 막 뛰어 올라가거든요. 참고로 20년도 한 7, 8월 정도로 돌아가면 코로나 직후로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제 기억에 0.7 정도 됐어요. 지금 2.4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일본 10년 국채 금리가 0%였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20년도에는 일본 금리 0, 그다음에 미국 금리 0.7이니까 둘의 금리 차가 0.7이었죠. 지금은 일본은 0.2% 위로 못 올라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일본 10년 금리는 0.2, 미국 10년 금리 2.4입니다. 그럼 금리 차가 훨씬 더 벌어졌죠. 그러면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엔화 약세 압력이 강합니다. 엔화가 너무 빠르게 약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냥 원화의 절상을 용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었네라고 생각하시지만 원화와 엔화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원엔 환율은 1,0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엔화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첫 번째는 엔화라는 트리거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를 무시하면서 혼자 원화 강세를 독야청청 가져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일본도 엔화 약세를 갖다 계속 지지하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을 1,200원 밑으로 함부로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내 높은 수준의 레벨의 환율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를 좀 바라보는 건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거는 성장과 금리라는 두 가지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특정 국가의 성장이 워낙 세면 그 나라의 성장의 과실을 먹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로 자금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의 성장이 세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의 금융자산에 투자해야 미국의 성장의 과실을 만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강한 나라로 돈이 쏠리게 돼 있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금리가 높아질 곳으로 자금이 쏠리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4분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서 연말 정도 됐을 때 만약에 미국의 성장이 활활 타오르던 성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정이지만 연준의 판단 미스 같은 게 있어서 성장이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금리 인상도 속도를 갖다가 지금처럼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고 예상보다 약하게 가져간다거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었을 때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고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그림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엮여 있고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볼 때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무역 적자가 3개월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엔 전쟁에 대한 이슈를 판단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 통화 정책이 환율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당분간은 높은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정도 됐었을 때는 미국의 성장률이 미국 연준도 조금은 좀 숨을 죽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다소나마 둔화될 것 같고요. 그때 정도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말 정도로 되면 조금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전쟁은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4분기 정도 됐었을 때는 조금은 이제 낮은 속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시각을요, 좀 원자재 시장 쪽으로 좀 돌려봤으면 싶은데요. 국제 유가 지금 뭐 최근엔 좀 안정되는 추세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한때 배럴당 140달러 브렌트유 같은 걸 140달러를 돌파하고 불과 2년 반 전에 마이너스까지 갔던 국제 유가가 지금 140불까지 됐다. 이 세계 경제의 큰 변수인데 자, 이 대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유가 상승은 결국에 결코 전 세계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유국한테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유국들도요. 여태까지 과거의 사례들을 돌아보면 너무 높은 유가가 자기들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를 그만큼 붕괴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유가의 급락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건 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돼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물론 지금은 이제 공적이 된 사람이지만 푸틴이 잠깐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게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푸틴이 천연가스를 공급을 해주었었습니다. 유럽에. 그러면서 천연가스 공급을 늘려주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마냥 높은 게 러시아에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자원부국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유가의 상승이라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요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뒤로 조금 연결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유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조금 더 유가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의 피폐화 이런 걸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원유 수요에 대한 근본을 갖다 뒤흔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우디가 이제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우디한테 증산을 해라라고 이제 오펙 국가들한테 증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증산할 여력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유의 수요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지금처럼 탄탄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의 우려도 있고 실물 경제 성장이 둔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원유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함부로 증산을 하면 자기들만 유가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런 문제를 겪지 않겠냐 이런 반론을 해주거든요. 저는 형식적인 반론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하고 각을 세우는 부분도 약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산유국들도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유가 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수요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함부로 증산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충격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원유에 대한 스퀴즈가, 원유에 대한 공급 부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둔화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유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국제 유가가 뭐 크게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단기적으로는 튀어 올라가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러시아 이슈가 있었을 때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확전 양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안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뒤로는 굉장히 많은 천연가스의 공급이 원활하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요. 그래도 이게 무리가 안 되는 정도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대한 망 자체도 끊어버린다는 이슈가 펼쳐진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에 대한 이슈가 한두 차례 더 벌어지게 되면은 단기로는 국제 유가가 위로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버슈팅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버슈팅은 심리적인 요인하고 이벤트에 의한 요인이 큰 거지 펀더멘탈 요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러시아 전쟁보다도
그 양반한테는 더 큰 관심이 올 가을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중간 선거, 중간 선거가 하원 435명 전원을 교체하고 또 상원 3분의 1, 또 저 주지사 3분의 1 하니까 우리의 중간 선거보다도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네. 요소야대가 될지도 모르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그야말로 급전직가 네. 뚝뚝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무리를 빚었던 트럼프보다도 정치를 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 결국 물가가 올랐기 네, 그렇습니다. 때문이고요. 그 물가의 핵심을 들어가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스값이거든요. 네. 미국은 전부 차로 움직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통화하자고 그랬을 때 네. 빈 살만 그 네. 왕세자가 전화도 안 받았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외신에는 그렇게 네, 나왔단 네, 네. 말이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 부부장님께서는 좀 사우디의 정치적인 문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가 카시큐지 언론인 네. 그에 대한 문제, 자기 입장을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애매하죠. 예. 또 지금 이란과 핵 협상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다. 네. 그렇게 사우디로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예멘 전쟁 지금 일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네. 거기서 미국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전쟁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네. 턱 밑에서 사우디를 괴롭힌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저런 요구가 관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는 국제 유가의 미국의 통제력, 미국이 지금 생산량을 늘려서 국제 유가를 네. 잡겠다는 정책을 네. 당분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방금 전에 이란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중간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정책들이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된다고 해서 조금은 절실하고 그렇습니다. 다소 좀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이란하고의 핵 협상에서도 저는 이제 약간 좀 너무 빠르게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을 영구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버린 구조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보니까 이란을 통해서 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중국 무역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500개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300개를 철폐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현재 기술 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를 갖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낮춰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건 미중 간의 갈등은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한쪽에 모두 다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물가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민감한 이슈를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왜 미국하고 요즘 각을 세울까라고 본다면 작은 이슈 하나하나가 있더라도 미국의 힘이 워낙에 강하면 사우디가 감히 반기를 들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자체가 물가에 대한 절실함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약점이 생기게 됐었을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약점을 파고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든 쪽은 이제 좀 외람된 말씀이면 쫄리는 쪽은 저쪽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쪽이 쫄린다라고 본다면 그 쫄리는 쪽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도 단기로 하락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그래서 통제가 사라졌을 때는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공급이 갑자기 원활하게 쏟아지면서 공급 사이드에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거에 유가가 높은 시기에 유가가 해결됐던 게 대부분 다 수요가 무너지면서 유가가 큰 폭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수요 사이드에서 답이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러면 그게 조정되는 과정에 수요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네.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부분은 올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제 결국엔 유가가 이제 그런 정도로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연준의 과도한 긴축 같은 것들이 실물 경제에 이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유가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라고 보고요.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수요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수요의 문제는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 실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인 디플레이션 시나리오하고 만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미국이 즐기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중에서 특히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쇼크를 먹었던 게 이 메르켈 독일 총리 시절에 오랜 기간 집권을 하면서 네. 독일의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러시아 의존형으로 다 바꿔놨단 말이죠. 네네. 전용가스도 다 네. 가스로 가져오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할 때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그런 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JP 모간의 다이만 CEO가 네. 저 언론 보도를 보면 백악관 비밀 회의에 들어가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럽을 향한 LNG 마샬 플랜을 하자. 네. 그 대대적으로 미국의 LNG를 파는. 네. 그래서 러시아 의존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기회로 삼자. 네. 그런데 이 마샬 플랜 때문에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LNG, 뭐 코노코, 필립스라든지 이런 회사 주가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갔어요. 마샬 플랜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셜 플랜 같은 게 나오려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에너지를 유럽에 수출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LPG, 그러니까 기체의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제일 싸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LNG로 받게 됐었을 때는 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에 미국산 천연가스를 쓰게 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유럽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점이 과연 그게 이제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가 모자랍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전략 비축유 쓰는데 굉장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놔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LNG를 유럽에 보내준다는 얘기는 자국 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부족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에너지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까, 이게 아시겠지만은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 내하고 유럽 내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마션 플랜도 이제 40년대 중반 이후에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 80%를 가져갔었을 때는 유럽에 어느 정도 원조가 가능했지만 과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에너지에 관련된 마셜 플랜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유럽을 최근에 순방하고 나서 유럽 정상들하고 얘기를 할 때 유럽에 제공해 줄 수 있는 LNG의 공급량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럽이 실제로 필요로 했던 양보다는 좀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케이스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마셜 플랜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갑자기 늘어나는 어떤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수요를 좀 억제하고 네. 또 오히려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 이 전쟁이 그 이후 뭐 끝날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과 관련된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끝나고 났을 때는 희망인 거죠. 끝나고 났을 때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확전 양상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두에 이제 핵전쟁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이번 전쟁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화죠. 블록화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규제에서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덜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규제의 봉쇄 라인이 어딘가에 이렇게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구멍 중에 대표적인 구멍이 유럽과의 에너지 소통도 있는 거고 국채 이자의 지급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러시아를 지원해주는 국가가 있다라면은 중국 같은 케이스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을 해주다 보면 중국마저도 러시아하고 같이 서방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올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진행이 된다면 러시아가 규제의 선상에 올라가는 거하고 중국이 규제의 선상에 올라가는 거는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최악의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끝나고 났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은 항상 기대감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 같고 원유라든지 에너지의 수급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전쟁이 끝났을 때는 아 이제는 좀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눌러주게 되면서 금리 인상도 자체적으로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전화위복 이제 이런 표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기대감입니다. 이어서 이제 보다 더 그 시청자님들이 더 갈구하고 있는 듣고 싶어하는 직접적인 얘기. 자, 지금 주가 관련해서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도 지금 계속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외국인 엑소더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을 왜 이렇게 파는 겁니까? 네, 첫 번째는 환율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달러 강세고 성장 자체가 미국으로 쏠려 있으니까 성장의 탄력성, 주가 회복의 탄력성도 미국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도 테이퍼링을 선언한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긴장하는 모습이었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 않습니까? 대형주들 중심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 환율 요인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저는 좀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환율하고 만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에너지 수입국인데 이게 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봤었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의외인데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데 브라질이 왜 좋을까?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자원 가격의 상승이 굉장한 수혜를 줬거든요.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 각종 천연 자원도 많지만 농산물도 이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는 결국엔 곡창지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야 될 것들을 브라질에서 수입하게 됐었을 때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보다 높은 단가로 보다 많은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브라질로 달러가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헤어라가 강세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과 같은 대한 시장들이 지금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을 때 긍정적 영향을 받는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쪽으로는 좀 시장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이 워낙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주식들이 결국에는 시크리컬 산업, 결국에는 경기 순환적인 부분들, 대외 경기의 영향, 수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대외 경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 앞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이제 불확실성 앞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그러니까 투자를 좀 꺼려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금융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그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흐름이 바뀌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투자의 원칙 이런 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종목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되게 애매하게 들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 변수가 거대한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당장 전쟁이라는 변수 하나도 예측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리고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예상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연준도 사람이고 그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잘못 걸리면 지금 우리는 다들 뭐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고물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어쩌면 저성장 저물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면은 이럴 때는요 여러 개 자산을 갖다가 깔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험블 앤 님블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앞으로는 저성장 고물가 이렇게 픽스를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어떤 특정 자산에다 비중을 쏠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해서 컨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날 때마다 비중을 빠르게 조절하는 그래서 험블하면서도 님블한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조절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포트폴리오에 저는 안전자산이 꼭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자산이라 하면 다들 채권을 생각하시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뛰는 국면에서는 채권이 취약할 수가 있죠.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도 환율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했지만은 금이라든지 원자재로서의 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와 같은 자산들 이런 것들을 안전 자산으로 일부 정도 담아두시는 거, 10% 이내 정도로 한번 담아두시는 것들은 내 포트폴리오가 크게 흔들릴 때 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잡아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이 환경 변화에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될 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질문을 구하고 싶은 게 네. 기본적으로 인플레란 말은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고 부풀어 오르는 것은 경제가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수천 년 경제 역사를 놓고 보면요. 인류는 디플레를 걱정을 했지 인플레 걱정한 적이 없어요. 거의 인플레 걱정은 최근 100년 내에만 네, 그렇죠. 생긴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인플레가 되면요. 지금 물건을 원재료를 사올 때 10원에 사왔는데 요 그래서 2년, 3년 생산해가지고 3년 후에 팔면 10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회사의 지표는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인플레 시대에 오히려 자본시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자, 인플레 시대에 총체적으로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인플레가 여러 가지 인플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에도 보면은 이제 7년간의 풍요, 7년간의 기근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 예. 기근의 시기가 힘들었던 거죠. 예. 그 기근의 시기는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대공황 이후에는 결국에는 디플레라는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결국에는 화폐의 공급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왔었던 거죠. 지금은 부채가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고요. 부채가 늘어난 만큼 디플레이션을 받아들였을 때 겪는 충격이 과거보다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그 디플레이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관대한 모습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모습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미국이 연준이 일시적이라는 실수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과도하게 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대칭적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관대하게 바라봤던 그런 부분의 실수가 좀 아니었나 싶고요.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저는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투기의 문제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갔었을 때는 미래의 소득을 갖다가 현재에 땡겨가지고 미래의 수요를 현재에 땡겨가지고 지금 소비를 갖다 폭발시키면서 이 물가 상승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을 굉장히 크게 만들게 되고요. 부채를 더욱더 증가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에 이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게 저는 그게 부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 좋냐? 기본적으로는 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의 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되는, 계속 튜닝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에 있어서 금융 완화가 긴축으로 바뀌고 또 원자재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 본부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좀 안개처럼 그냥 그 베이그하고 막연했던 게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으셨는지요. 물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경제에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또 일반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뭐 그런 면에서 오 본부장 말씀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센TV, SEN 서울경제 TV가 마련한 월간 서울경제 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고 그런 만큼 투자나 경제적 판단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 서울경제 TV는
이런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수시로 그 방향성을 잡는 그런 특집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오건영 부부장과의 대화가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잡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